동양문화 2의 14강 2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수업입니다. 힘내십시오. 자, 그렇다면 고개지의 대표적인 낙신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여사잠도와 연려인지도의 춘잠토사의 선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춘잠토사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사잠도나 연려인지도의 춘잠토사의 선멸을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낙신부도는 위나라의 조식의 문학작품을 소재로 그린 그림입니다. 조식은 조조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3대 부자가 어쨌든 그 당시에 위나라의 대표적인 문호들이었습니다. 문학가들이었죠. 여러분들 조조가 문학가였다는 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삼국지에 보면 유비, 장비 나오고 조조도 나오고 그렇죠. 또 관우도 나오고 그렇겠죠. 근데 사실은 조조가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유비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아주 좋게 보는데 유비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을 통일하는 사람은 조조였고 문학의 감성이 뛰어난 사람도 조조였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이 회화 작품의 소재가 된 것이 낙신부도의 특징입니다. 뭐라고요? 문학 작품이 회화 작품의 소재가 되었던 게 낙신부도의 특징입니다. 고개지의 작품으로는 여사잠도, 낙신부도, 연려인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춘잠토사 묘사법 이야기했죠. 춘잠토사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선의 굵기가 일정하고 가늘한 선이 마치 누에가 실을 토하듯 가늘한 선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이 선의 굵기가 일정하고 가늘한 선이 마치 누에가 실을 토하듯 실을 뽑아내듯 가늘한 선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춘잠토사입니다. 그러니까 춘잠토사. 그래서 어쨌든 봄에 누에가 토사, 어쨌든 실을 이렇게 토해낸다 뜻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선의 굵기 일정한 가늘한 선이 누에가 실을 토하듯 가늘한 선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사잠도나 낙신부도 고개지가 붓을 그릴 때는 춘잠토사의 묘사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춘잠토사 다시 말씀드리면 봄에 누에고치가 실을 토해내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늘한 선으로 사용해서 옷주름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해 가시죠? 낙신부도는 중국 회화 문학, 즉 회화와 시를 결합한 초기에 뛰어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위에 위나라의 시인 조식이 지은 낙신부도의 내용을 표현한 것인데 선명한 형상들을 사용하여 개성이 드러난 인물의 풍채와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신부도는 회화 시를 결합한 초기에 뛰어난 작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시인 조식이 지은 낙신부의 내용을 선명한 형상을 사용해서 개성이 드러난 인물의 풍채와 실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회화가 어우러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개지는 당대 최고의 화가 고개지입니다. 시에 담긴 러브 스토리를 6m의 길이로 회화로 지어냈습니다. 그림 속 등장한 물과 버들은 상처 버듬은 여성성의 상징입니다. 뭐라고요? 물과 버들은 상처 버듬은 여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그렸습니다. 비단에다 그림을 그렸다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고 해서 비단이 그림이었었죠. 요즘은 어쨌든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고 또 캔버스에 종이를 그리지만 이 당시에는 비단의 그림을 많이 그리곤 했습니다. 두루마리의 그림은 조식이 경사를 떠나 자신의 봉지를 향해 낙수를 지날 때 낙신의 여수를 만나는 전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면에서 높이 나른 기러기가 자태를 나타내고 물이 연꽃이 들이운 곳에 아름다운 낙수의 여신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시인과 여신이 가깝게 마주서서
시녀들과 함께 마음껏 논의는 장면에서 서로의 연정이 느껴지는 정황을 잘 그려내었습니다. 위나라의 조식이 쓴 낙신부의 마지막 부분을 묘사한 것입니다. 낙신부도는 문학과 회화의 결합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결합은 이미 한때부터 보이며 고개지 여사잠도 경거시도 같은 작품도 문학 작품을 제대로 하였습니다. 중국 동지인 화가 고개지가 그랬다는 산수 인물아. 젊은 선비 조식이 낙수의 선녀 복비와 사랑에 빠지나 결국 헤어진다는 내용의 그림입니다. 젊은 선비 조식이 낙수의 선녀 복비와 사랑에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렇지만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헤어진다는 뜻이겠죠. 조식은 삼국지 속 조조의 아들 조식입니다. 평소 흠모된 형수가 죽자 여신 복비와 연정몽성하며 아름다운 판타지 시를 남기게 됩니다. 평소에 자기가 흠모했던 형수가 죽자 여신 복비로서 형수를 이렇게 의인화시켰다 보시면 되겠죠. 전체 화면의 절정은 여신과 신선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장면들입니다. 풍신을 막아주고 수신은 파도를 잠들게 하면 또 다른 수신은 북을 울려 축하하고 여신은 노래를 하니 신화세계에 환희하는 장면이 중심 주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화세계의 어떤 즐거운 환희하는 기뻐하는 장면이 어쨌든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인은 화가의 이상적인 사랑과 환희의 세계를 중심 주제로 표현함으로써 이전의 작품에서 볼 수 없던 낭만적인 색채와 격렬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낙신부도는 봉건사의 혼인제도 속박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생활을 동경하는 이상적 세계와 당시의 전쟁으로 인한 백성들의 어려움도 종결하고 싶은 정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기지의 낙신부도는 낙신부의 애틋한 사연을 회화로 탁월하게 실현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장장 6m에 이르는 긴 두루마리 그림입니다. 두루마리는 움직이는 시점을 통해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하면서 영화의 디졸브처럼 장면과 장면이 겹치면서 분리되면서 이어지는 서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고개지의 진품은 전하지도 않고 우리가 보는 것은 송도의 모사원입니다. 낙신부도 이를 보면 조식이 낙신부를 만납니다. 어쨌든 낚시인을 가서 여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화면에는 높이 나르는 기러기가 자태를 나타내고 물이 연꽃이 들어온 곳에 아름다운 여신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낙신부도 그림을 꼭 보면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신과 여신이 가깝게 마주서서 시녀들과 함께 마음껏 논의는 장면에서 서로의 연정이 느껴지는 정황을 잘 그려내었습니다. 낙수 여신의 노래를 한번 볼까요? 좋은 중매장애를 통해 사모하는 마음을 전할 수 없으니 부드러운 파도에 의탁해 말을 전할 수밖에. 어떤 애절함이 절절히 나타나 있지 않나요? 좋은 중매장애를 통해 사모하는 마음 전할 수 없으니 부드러운 파도에 의탁해 말을 전할 수밖에. 사람이 아니라 파도를 통해서 그 말이 전달되기는 것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했었죠. 말을 입안에 품고 아직 뱉지 않았는데도 그 향기는 그윽한 난초 향기 같다는 겁니다. 꽃 같은 아름다운 모습은 나로 하여금 침식을 잊게 하는구나. 두루마리의 그림은 조식이 경사를 떠나 자신의 봉지가 뭐죠?
우리가 옛날 봉토라고 했죠. 땅을 나눠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봉지를 향해 낙수를 지날 때 낙수의 신을 만나는 전경으로 시작됩니다. 화면은 높이 나는 기레기가 자태를 나타내고 물이 연꽃이 들인 곳에 아름다운 낙수의 여인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시인은 여시인이 가깝게 마주쳐서 시녀들과 함께 마음껏 논의하는 장면에서 서로의 연정이 느껴지는 상황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고개지는 조형예술의 특징을 이용하여 시적 언에서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을 형상으로 극복하여 성취해냈었고 또한 낭만적 색채가 가미된 작품을 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화면은 시와 회화의 조화적 일치감을 느끼게 하며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과 신의 만남이 비극적 장면을 미미하게 표출해내면서 주제를 광범위하게 하였으며 심각한 사회의식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과 신이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 여신의 연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고개지는 시인이기도 하여 정형의 시품에서 장화의 시품을 배웠다고 하였고 유희경의 세실언에서도 시와 회화를 모두 겸해서 잘하는 자라고 고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개지는 시와 회화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개지의 작품에서 정면 사실 정신은 그의 결점이 아니라 바로 장점이었으며 이러한 표현들이 그의 예술미를 드러낸 것입니다. 자, 여사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사잠은 궁정요관의 직책을 경계한 것으로서 가시의 후적을 풍자한 관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지켜야 할 덕목들을 많이 여기서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교화의 수단으로서 그림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인이 지녀야 할 덕목 또한 함께 그림 속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고개지가 이를 그림으로 옮겼는데 원래는 12장면을 담고 있었으나 앞에 3장면은 없어지고 지금은 9장면만 남아 있습니다. 화면 9단, 내용을 적은 것 8판이 현재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중 남북조 시대는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미술은 매우 발전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미술은 건축물을 장식하고 왕조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조각과 벽화가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중 남북조 시대에 들어서면서 미술은 순수한 예술 창작 분야로 독립했습니다. 회화의 주제와 소재가 다양해지고 추상화와 당시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그림들이 주로 제작됐습니다. 이때 가로로 긴 두루마리 형식을 위주로 하는 전통이 생겨났는데 이는 주로 인물화에서 나타났습니다. 고개지의 인물화의 합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인물 형상에서는 수골청상, 즉 갸름한 얼굴의 수려한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나라 시대처럼 이렇게 풍만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갸름한 얼굴의 수려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유연하면서도 탄력 있는 필선으로 인물의 윤곽선이나 옷 주름선 등을 묘사한 그의 필법은 마치 봄날의 누에꽃이가 끊이지 않고 가늘고 길게 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해서 춘잠투사, 누에꽃이가 끊이지 않고 가늘게 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춘잠투사의 기법을 썼다고 이야기했었죠. 또한 마치 물속에서 막 나온 듯이 옷의 몸에 착 달라붙은 것처럼 보인다는 뜻의 조이출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이출수가 뭐라고요? 물속에서 막 나온 옷이 물속에서 나온 몸에 옷이 딱 착 달라붙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사잠들은 먼저 글이 있고 그 장면에 해당하는 그림이 이어 등장하는 글과 그림이 번갈아 반복되는
전형적인 고사화의 형식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서술 방식은 감상자가 글과 그림을 동시에 감상하며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사잠도는 문학과 회화의 결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결합은 이미 한나라 때부터 나타납니다. 중국은 이렇게 일찍부터 이런 동양화의 특징인 고사화 양식이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중 네 번째 장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거울을 들고 얼굴과 머리를 단장하는 여인과 하녀를 그린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얼굴은 다듬을 줄 알지만 심성을 닦을 줄을 모른다. 결국은 내면의 심성을 닦아야 하는 것을 공고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도끼로 고치고 끌로 다듬어 신성한 품성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글의 내용을 묘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절차탕마의 정신이 여기에도 드러나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거울을 들고 얼굴과 머리를 단장하는 여인과 하녀를 그리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다듬을 줄 알지만 심성을 닦을 줄 모른다 하면서 인격 도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기제의 대표적인 여사잠도는 서진해제의 서진해제의 비행을 풍자하고 그 일종의 지나친 세도를 염려하며 장화가 지은 여사잠이라는 문학작품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아까 보시면 조식의 그림을 조식의 글을 그림으로 만들었듯이 여기는 장화가 지은 여사잠이라는 문학작품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시와 화가 동시에 그림 속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양 문화의 어쨌든 이해를 어느 정도는 마쳤다 생각됩니다. 동양 문화는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것은 저희들이 시험을 낼 것은 주역. 주역은 뭐죠? 매사, 필복. 매사에 우리가 점을 쳐서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는 걸 보고 있죠. 그래서 주역은 특히 강조될 것이 음과 양으로 모든 세계가 이루어졌고 태극이라는 사상도 있었죠. 태극인 것은 모든 것이 혼돈된 상태에서 극이 나눠지면서 바로 이렇게 음과 양이 생기고 건곤, 하늘과 땅이 생겼다고 하는 거겠죠. 우리가 태극기를 보더라도 건곤감이라고 하고 있죠. 네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건, 하늘, 곤, 땅, 감, 물, 이는 불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네 가지 구성 요소가 물, 불, 하늘, 땅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동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건곤, 감이, 그 다음에 이렇게 태극 사상이 우리 동양 사상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물론 주역과 연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도 글자가 뭐 있었죠? 각골 문자입니다. 각골 문자는 어떤 내용이었었죠? 바로 거북이 등이나 소뼈에다가 글씨를 썼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자의 기초가 되었죠.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점을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은 점을 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도 사주팔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것, 그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필복이 동양화의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중국인들이 시를 중시했던가, 마음에 나타나는 것을 시로 표현을 했었고 그것이 바로 노래로 돼서 바로 중국 고대 악이라는 것은 시, 가, 무가 함께 합쳐져서 인간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대 중국의 악에 대해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양 문화 이해에 대해서는 뭐 실크로드도 했었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돼야 될 게 바로 이처럼 주역이나 각골 문자의 어떤 정신들, 매사 필복,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복을 빌기 위해서는 점을 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한 학기 내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매사 필복의 정신으로 인생을 살고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점도 좀 쳐보고 또 매 순간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